평생을 바쳐 얻은 20개의 훈장. 평양 상위 0.1%의 화려한 산. 하지만 75세 노장군에게 남은 건 차가운 감시와 죽은 줄 알았던 딸의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무덤 대신 강물을, 명예 대신 자유를 선택한 노부부의 마지막 반란. 그들은 왜 인생의 끝자락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만 했을까요? 국정원도 경악한 베일에 쌓인 고위층 탈북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힘이 되고, 구독은 베일에 쌓인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 지금 버튼 하나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른을 넘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말년이 어떨 거라 상상하시나요? 그해 가을, 평양 중구역의 한 고급 아파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이었지만 거실 안은 여전히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벽면에는 김일성 훈장부터 국기 훈장까지 반짝이는 메달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 사진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면 그 화려한 훈장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여는 75살 노인이 보입니다. 성일은 심장약을 입에 털어넣었고 물을 삼키는 목구멍에서 꿀꺽 소리가 났으며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욱신거렸습니다. 40년을 군에 바쳤지만 이제 남은 건 낡은 몸뚱이와 텅 빈 거실뿐이었습니다. 영감, 부엌에서 영숙이 불렀습니다. 72살의 그녀는 밥상을 들고 나왔지만 상 위엔 강냉이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1호 공로자라 해도 요즘 같은 시국에 쌀밥은 사치였습니다. 배급이 또 줄었구려. 성일이 말했지만 영숙은 대답 대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고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속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영숙이 다시 불렀고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평생 충성했다고 믿었는데.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고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인간으로 살아볼 순 없는 걸까요? 인간? 그 단어가 성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생 국가의 부속품으로 살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권력 다툼에 휘말려 숙청당했을 때도, 딸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동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성일이 낮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시큰거렸고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성일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약속된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혹시 보위부? 아니면 인민반장? 성일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봉투 하나를 성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군 동지, 중국에서 왔습니다. 15년 전에 떠나신 따님이. 남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성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사진 2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딸 지혜가 웃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한글로 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지혜 옆에 18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를 닮은 눈매, 영숙을 닮은 미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손녀였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 딸 이름은 민서예요. 제발 살아계세요.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성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영숙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메었고 가슴이 내려앉았으며 손끝이 저려왔을 뿐입니다. 거실의 훈장들이 석양빛에 반짝였지만 두 노인의 눈엔 그것이 더 이상 영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으며 계절은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성일과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사진 두 장이 석 달 전 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번갈아 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일은 벽에 걸린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1953년 그가 22살에 받은 전투영웅 칭호, 1968년 대대장으로 진급하며 받은 군공훈장, 1985년 사단장 시절의 국기훈장 2급, 그리고 1998년 은퇴하며 받은 김일성 훈장. 40년입니다. 그는 40년을 충성했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영감, 기억하시오?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2009년 3월, 우리 철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철호는 당시 39세로 외교부 국장이었습니다. 촉망받는 간부였고 성일의 자랑이었으며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곧 숙청될 것 같습니다.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파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성일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무는 당을 믿지 않는가? 잘못이 없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겠나? 한 달 뒤 철호는 반당 반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며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성일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 했다간 자신도 연좌제에 걸릴 터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지혜가,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011년 가을 딸 지혜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총에 맞아 강에 떨어졌고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공식 통보. 성일은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둘 다 잃었소. 영숙이 사진을 쓰다듬었고 손끝이 떨렸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선 인민반장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건물 모퉁이엔 보위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3층 옆집에선 불빛 하나 없이 어둠만 깔려 있었습니다. 감시. 그들은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았고 죽어서도 감시받을 것입니다. 동무. 성일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애국 열사릉에 묻힌다오. 당에서 이미 자리를 예약해 놨소. 거창한 장례식에 추도사까지 준비되어 있다더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난 그곳에 묻히고 싶지 않소.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지혜 옆에 묻히고 싶소. 아니, 살아서라도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지혜를 안아보고 싶소. 성일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주먹이 떨렸으며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75세 압록강을 건너겠다고? 무릎도 제대로 안 펴지는 이 몸으로?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심장약을 하루에 3번 먹어야 했으며 최근엔 어지럼증까지 생겼습니다. 걸리면 우린 총살이요. 그것도 모자라 집안 전체가 연좌제에 걸리고 남아있는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고 성일에게 다가갔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난 죽는 게 무섭지 않소. 총에 맞아 죽는 것도 강물에 빠져 죽는 것도 두렵지 않소. 영숙은 벽의 훈장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저 훈장들 밑에서 눈을 감는 거요. 지혜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손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 차가운 거실에서 죽는 게 무서울 뿐이요. 그녀의 손이 성일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우린 평생 부속품으로 살았소. 이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소.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단풍잎이 떨어졌으며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고 곧 겨울이 올 것이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일은 영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또렷했습니다. 좋소. 성일이 작게 말했고 영숙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으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요양을 가겠습니다. 성일이 인민반장 앞에서 말했고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브로커가 구해준 가짜 서류였지만 인민반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호 공로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군 동지, 편히 다녀오시오. 몸조리 잘하시고. 허락이 떨어지자 성일과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약병 2개, 그리고 딸의 사진. 4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는데 가져갈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관용차는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고 당에서 더 이상 차량을 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성일과 영숙은 평양역으로 걸어갔고 허리가 굽었으며 지팡이 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기차는 낡았습니다. 수십 년 전 소련에서 들여온 객차였고 녹슨 철판이 삐걱거렸으며 창문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성일은 30년 전만 해도 특등칸을 타고 다녔지만 이젠 일반 좌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고 평양이 멀어졌으며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정돈된 건물들, 깨끗한 거리, 선전 구호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이 보였습니다. 굴뚝은 멈춰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들어갔으며 녹슨 기계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들판에선 아이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났어야 할 시기였지만 벼 대신 잡초만 무성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주워 담으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풀을 먹는 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만 살았고 배급을 제때 받았으며 이런 현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고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기차는 작은 역에 멈춰 섰습니다. 신의주까지 가실 겁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노동자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강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 집에 찾아왔던 그 브로커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트럭으로 갈아탔고 덜컹거리는 짐칸에 몸을 실었으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일의 무릎이 욱신거렸고 영숙은 허리를 감싸 쥐었으며 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강수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쉬셨다가 가시지요. 그는 처음엔 무뚝뚝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브로커였고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으며 노부부를 그저 손님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산길을 오르며 상황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영숙이 기침을 하자 강수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됐네, 젊은이. 자네가 추울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강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어깨가 떨렸으며 손끝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성일은 강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몇 살인가? 32입니다. 가족은? 강수는 잠시 말을 멈췄고 창밖을 바라봤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없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굶어 죽었고 저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려 했으며 기억을 밀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건가? 성일이 물었고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는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남아봤자 죽을 뿐이니까요. 트럭이 멈췄고 앞엔 작은 농가가 보였으며 강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출발하고요. 성일과 영숙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다리가 저렸으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농가 안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수는 노부부를 방으로 안내했고 자신은 부엌 마루에 앉았으며 담요 한 장을 무릎에 덮었습니다. 젊은이. 성일이 방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자게. 방이 좁긴 해도 3명은 누울 수 있네.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여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성일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강수는 방 한쪽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3사람은 누워 있었고 밖에선 바람 소리가 들렸으며 낙엽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수. 성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우릴 돕나? 돈만 받고 넘겨주면 될 텐데. 강수는 한참을 침묵했고 숨소리만 들렸으며 마침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둠 속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으며 성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가을바람이 불었으며 3사람은 각자의 과거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서리가 내렸습니다. 풀잎마다 하얀 결정이 맺혀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으며 귓불이 시려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30분만 더 가면 강입니다. 강수가 속삭였고 성일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이동이었습니다. 트럭을 2번 갈아탔고 산길을 3시간 걸었으며 이젠 압록강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노부부는 단 한 번도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검문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보안원이 트럭을 세웠고 손전등을 비췄으며 짐칸을 열려고 했습니다. 강수의 얼굴이 굳었고 손이 떨렸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성일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동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권위가 묻어났고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으며 보안원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나는 성일 대장이요. 1953년 전투 영웅, 1998년 김일성 훈장 수훈자. 지금 요양차 이동 중이니 동무가 상부에 확인하겠다면 해보시오. 성일은 가짜 서류를 내밀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었고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며 보안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 동지. 편히 가십시오.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했고 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성일은 다시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고 그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노부부를 바라봤고 보위부에 신고하려는 기색이었으며 영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무, 우리 손자가 이 근처 군부대에 있다오. 면회를 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묵어가면 안 되겠소? 그녀는 보따리에서 중국산 비누 2장을 꺼냈고 반장의 손에 쥐어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민 반장의 얼굴이 풀렸고 의심은 사라졌으며 노부부는 안전한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강수가 감탄했지만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네.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사흘이 지났고 이제 압록강이 눈앞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강수가 가리킨 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은 200m쯤 되어 보였고 물빛은 검었으며 건너편엔 중국 땅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연락책이 보트를 준비해 뒀습니다. 30분이면 강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 아래 강가 은신처 주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 헤드라이트였고 서치라이트가 사방을 훑고 있었으며 군복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성일의 주먹이 쥐어졌으며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락책이 배신했습니다. 우릴 팔아넘긴 겁니다. 보위부 추격조였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어 보였고 무장하고 있었으며 은신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보트는 이미 압수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강수가 떨었지만 성일은 침착했습니다. 저기 봐라. 순찰대가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지 않나? 그는 40년 군인이었습니다. 전술을 읽을 줄 알았고 빈틈을 찾아낼 줄 알았으며 지금도 그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저 왼쪽 구역 5분마다 순찰이 비는 구간이 있네.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보트가 없는데요. 헤엄쳐서 건너야지. 성일의 말에 강수가 놀랐고 영숙도 남편을 바라봤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수온이 거의 영하입니다. 200m를 헤엄치시기엔 자네 말대로 우린 늙었네. 하지만 죽을 각오는 이미 했어. 성일이 보따리를 벗었고 영숙도 따라했으며 두 사람은 최대한 가볍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세. 설이 내린 풀숲을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고 차가움이 스며들었으며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성일은 이를 악물었고 영숙은 숨을 죽였으며 강수는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30m.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으며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20m. 서치라이트가 스쳤습니다. 세 사람은 몸을 숨겼고 풀숲에 엎드렸으며 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10초가 10분 같았고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입을 막았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기어갔고 10m를 더 갔으며 이제 강둑이 보였습니다. 지금 강수가 속삭였고 세 사람은 일어나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풀을 밟았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으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다. 쏴.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가 멍했고 옆으로 흙이 튀었으며 성일이 영숙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뛰어. 강둑 끝. 성일과 영숙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영하의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숨이 턱 막혔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발이 얼었으며 근육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성일이 소리쳤지만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영숙은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헤엄치고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물을 때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귀 옆을 스쳤으며 성일은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50m.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웠고 저렸으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m.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통증이 가슴을 찔렀고 약을 먹지 못한 지 12시간이 넘었으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조금만 더. 성일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m. 영숙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느려졌고 몸이 가라앉았으며 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성일이 뒤를 돌았고 영숙에게 다가갔으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시오. 날 두고 가시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성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함께 가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야. 그는 영숙을 끌었고 한 팔로 그녀를 안았으며 다른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170m.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환하게 밝았고 눈이 부셨으며 추격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쏴. 쏴라. 탕탕탕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하나가 성일의 다리를 스쳤고 뜨거운 통증이 번졌으며 피가 물속으로 퍼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0m. 영숙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영감. 그녀가 소리쳤고 손이 놓였으며 몸이 물살에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성일이 다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점점 멀어졌고 물에 잠겼으며 다시 떠올랐지만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수였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헤엄쳐 갔고 그녀를 붙잡았으며 성일에게 밀어줬습니다. 가십시오. 빨리. 강수가 소리쳤고 뒤에서 다시 총소리가 났으며 강수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젊은이. 성일이 외쳤지만 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는 보이부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미끼가 된 것입니다. 서치라이트가 강수를 따라갔고 총구가 그를 겨냥했으며 성일과 영숙에게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가자. 가야 해. 성일은 영숙을 끌었고 마지막 힘을 짜냈으며 팔을 저었습니다. 190m.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자갈이었고 미끄러웠으며
성일은 영숙을 끌어안고 기어 올랐습니다. 200m. 중국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둑에 쓰러졌고 기침을 했으며 물을 토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파래졌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영숙. 성일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고 영숙은 눈을 떴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살았소. 뒤에서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꺼졌고 고함도 멈췄으며 강 건너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일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그는 4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끌려갈 때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75의 노인은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나라가 얼마나 허망한지,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신이 선택한 충성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 영숙이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 있었으며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서 50m 떨어진 곳,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은신처였고 탈북자들이 잠시 숨는 곳이었으며 성일과 영숙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두 사람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줬으며 뜨거운 생강차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성일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영숙은 의식이 흐릿했으며 두 사람 모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안 돼요? 성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안에 걸립니다. 그냥 여기서. 그는 다시 기침을 했고 배 깊숙한 곳에서 가래가 끓었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담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영숙의 손이 성일의 등을 쓰다듬었고 성일의 턱이 영숙의 머리 위에 닿았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조선족 청년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고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강수였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허벅지에서 피가 흘렀으며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약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성일이 담요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개의치 않았고 강수에게 다가갔으며 그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강수, 정신 차려. 강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초점 없는 시선이 성일을 향했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이 자식아, 왜 돌아온 거야? 왜 도망가지 않고? 성일의 목소리가 떨렸고 주먹이 바닥을 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수는 보위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노부부가 강을 건너는 동안 그는 일부러 소리를 냈고 총알을 받았으며 추격대를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강을 건넜습니다. 왜 우릴 구했나? 왜? 성일이 떨리는 손으로 강수의 상처를 닦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고 영숙이 일어나 강수 옆에 앉았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자네가 더 아프잖니? 그녀의 손이 강수의 이마를 쓰다듬었고 머리카락을 정리해줬으며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았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강수가 작게 웃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는 천장을 바라봤고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를 보니까 누군가 저를 지켜줄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보니까 누군가 저를 안아줄 것 같았어요. 영숙의 손이 멈췄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으며 성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끝났지만 할아버지들은 아니잖아요. 아직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눈이 감겼으며 숨이 고르게 들어갔습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성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고 벽에 등을 기댔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고 영숙이 뒤에서 그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감,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잘못 살았소. 성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충성했고 복종했으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딸, 손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소.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고 성일은 그녀를 바라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수의 열이 떨어졌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으며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일과 영숙도 체력을 회복했고 기침이 멈췄으며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강수가 두 사람 앞에 섰고 고개를 숙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람 대접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성일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있었고 5천 위안쯤 되었으며 노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받게 안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쓰셔야. 우린 이제 딸한테 가네. 딸이 챙겨줄 거야. 자네가 써라. 제대로 된 치료받고 밥도 제대로 먹고. 성일은 강수의 손에 돈을 쥐어줬고 영숙은 앞으로 나와 강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강수는 그녀의 품에서 펑펑 울었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강수가 몸을 떼었고 눈물을 닦았으며 웃었습니다. 잘 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꼭 따님 만나시고 행복하세요. 성일과 영숙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수가 서 있었고 손을 흔들고 있었으며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엔 중국 땅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남쪽으로 가는 길이 보였으며 두 노인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딸을 향해 한 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다시 태국에서 제3국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3번 바꿨고 은신처를 7번 옮겼으며 공안을 피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성일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영숙의 허리는 더 굽었으며 두 사람 모두 10kg 가까이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11월 27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휠체어를 탄 성일과 지팡이를 짚은 영숙이 자동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저 너머에 딸이 있을 것입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감.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을까요? 성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진이 가짜였다면? 편지가 속임수였다면? 만약 딸이 그들을 원망하고 있다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였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으며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은 분명 지혜였습니다. 영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공항 직원이 놀라 그녀를 붙잡았지만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이 메었으며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혜야. 성일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힘을 줬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한 발 내디뎠습니다. 아빠. 지혜가 달려와 성일을 껴안았습니다. 충격에 성일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딸의 품에서 균형을 잡았고 딸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도 보고 싶었다도 잘 살았니도 목구멍에 걸렸고 그저 딸의 머리에 턱을 올렸으며 어깨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성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등을 꼭 껴안았으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영숙이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로 몸을 지탱했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그녀의 손이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이마를, 턱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만졌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지혜가 어머니를 안았고 세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엉켜 안아 울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혜가 몸을 떼었고 뒤를 돌아봤으며 손짓했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 한 소녀가 수줍게 걸어왔습니다. 18쯤 되어 보였고 지혜를 닮은 눈매였으며 영숙을 닮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였고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으며 이제 눈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민서야. 영숙이 손을 뻗었고 민서의 손을 잡았으며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민서가 활짝 웃었고 앞으로 다가왔으며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성일은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온몸이 풀렸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일성 훈장이었습니다. 40년 전 받았고 평생 가슴에 달고 다녔으며 자랑이라 여겼던 것.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근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고 훈장을 바라봤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금속이 바닥을 때렸고 먼지가 일었으며 성일은 돌아서서 가족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고 민서가 할머니를 부축했으며 네 사람은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오갔고 사람들이 웃었으며 자유로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성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고 새가 날아갔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감, 영숙이 불렀고 성일은 그녀를 바라봤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소. 그렇소. 우린 해냈소. 두 사람은 웃었고 딸과 손녀와 함께 차에 올랐으며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로 북쪽이 멀어졌고 앞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졌으며 70 넘은 노부부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 32평이었고 방은 3개였으며 베란다에서는 아래층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지혜가 10년 전부터 살던 집이었고 이제 성일과 영숙도 함께 살게 되었으며 작은 방 하나가 노부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뒤였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고 신체 검사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성일은 75이었고 영숙은 72이었으며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성일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푹신했고 너무 따뜻했으며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딱딱한 온돌의 얇은 이불 한 장이었고 밖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으며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영감 안 주무시... 영숙이 옆에서 물었고 성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네. 동무는? 저도요. 너무 편해서 오히려 불안하네요. 두 사람은 웃었고 서로의 손을 잡았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성일은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으며 자유롭게 웃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손녀 민서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차렸고 딸 지혜가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했으며 빨래를 널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습니다. 민서가 끓여준 커피를 처음 마신 날 성일은 놀랐습니다. 이게 커피구나. 북한에서는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맛이었고 쓰지만 고소했으며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네. 정말 맛있어. 성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민서는 웃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혜가 사준 겨울 외투를 입은 날 영숙은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새 옷이었습니다. 낡지 않았고 기운 자국도 없었으며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0년 된 외투를 기워 입었지만 이젠 새 것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울려요? 정말 예쁘세요?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모든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으며 지혜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성일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으며 눈이 현관을 향했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치는 것 같았고 체포당하는 것 같았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혜가 놀라 다가왔지만 성일은 가슴을 쥐고 앉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그는 심호흡을 했고 눈을 감았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나만이야. 안전해. 괜찮아.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 그 순간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가 다가오는 것 같았고 체포영장을 꺼내는 것 같았으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던 민서가 물었고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리, 사이렌 소리, 일상의 모든 소리가 과거를 소환했고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밤마다 악몽을 꾸게 했습니다. 꿈속에서 성일은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었고 영숙의 손이 미끄러졌으며 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영숙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영감. 우린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미안하오. 미안해. 성일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고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딸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입국 첫 해의 12월 눈이 내렸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졌으며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일과 영숙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응, 우린 잘한 걸까요? 뭐가? 여기 온 건 말이요. 성일은 한참을 침묵했고 영숙의 손을 꼭 잡았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떨리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하오. 그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수가 우릴 살렸소. 그 젊은이가 목숨을 걸었소. 그러니 우린 잘 살아야 하오. 그게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강수의 사진은 없었지만 성일이 직접 쓴 이름 석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과일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야, 우린 잘 살고 있다. 자네 덕분에 말이야. 성일이 중얼거렸고 향을 피웠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혜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났으며 따뜻한 밤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일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고 손을 꼭 잡았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있었습니다. 2013년 6월 토요일 오후 성일과 영숙이 남한 땅을 밟은 지 7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산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앞에는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으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웃으세요? 민서가 소리쳤고 성일과 영숙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으며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더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들고. 민서가 건넨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닐라 맛이었고 차가웠으며 성일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달콤함이었고 혀끝이 시렸으며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 맛있네. 성일이 중얼거렸고 영숙도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하찼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사진을 몇 장 더 찍었고 잘 나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었으며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기분 어때요? 민서가 물었고 성일은 한참을 생각했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편안하다고 해야 하나? 편안함. 그것은 75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했고 의심받을까 조심했으며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서야. 영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말이야. 평생 자유가 뭔지 몰랐어.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자유가 이런 거구나. 벤치에서 일어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성일은 지팡이를 짚었지만 걸음은 가벼웠고 영숙은 허리가 굽었지만 미소는 환했으며 민서는 두 사람 사이를 팔짱 끼고 걸었습니다.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개를 데리고 나온 가족이 보였으며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민서가 가리킨 곳에 노부부 한 쌍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였고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겠지요? 영숙이 남편을 보며 물었고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린 함께 늙어야 하오. 그들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일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고 매일 한두 줄씩 적었으며 벌써 반이 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실 거예요, 할아버지?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고 성일은 펜을 들었으며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6월 15일 민서와 함께 남산공원. 아이스크림 먹음. 날씨 좋음. 행복함.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서가 찍어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딸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넘겼고 사진 속 자신들을 보며 웃었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영감, 우리 정말 웃고 있네요. 그렇구려. 진짜로 웃고 있소. 예전에 그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벽면 가득한 훈장, 경직된 제복 사진, 적막한 공기. 그곳에서 그들은 웃을 수 없었고 편할 수 없었으며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훈장은 쓰레기통에 버렸고 제복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으며 이제 남은 건 주름진 얼굴의 평범한 노부부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까요? 엄마가 저녁 준비한대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고 성일과 영숙도 천천히 일어났으며 세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성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고 구름이 붉게 물들었으며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감, 응, 후회는 안 하시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물었던 그 질문. 성일은 잠시 걸음을 멈췄고 영숙을 바라봤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하오. 단 하나도. 그는 웃었고 영숙도 웃었으며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고 어서 오세요 하며 웃었으며 식탁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밥그릇을 들었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성일과 영숙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었고 국을 마셨으며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났으며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성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으며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영숙, 네, 이제야 비로소 잠이 잘 올 것 같구려.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른을 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더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